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종훈 기자님과 함께 안녕하세요. 또 재밌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네. 그 난리 났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는다면서요. 이제는 함부로 막 못 산다면서. 네. 전세 끼고는 살 생각도 하지 마라. 네. 경기도도 꽤 경기도도 들어갔던데요? 좀 들어가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파격적인 조치가 나와서 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앞으로 뭐 부작용은 혹시 없을지 이런저런 걱정이 되는데 네. 또 이럴 때만 저희가 모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모시고 좀 객관적으로 이 부동산 관련된 거는 부동산 업자와 부동산 반대파가 너무 나뉘어가지고 한쪽은 주구장창 올라야 된다고 그러고 한쪽은 무조건 내려야 된다고 그러고. 네. 그래서 우리 김건우 대표님이 항상 중심을 잘 잡아주시니까 네. 대표님한테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입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지금 10월 15일 날 발표가 됐잖아요. 네. 뭐 하루 지났는데 시장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뭐 이런 분위기. 분위기는 뭐 세다. 세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죠. 네. 예. 그리고 이게 원래는 같이 나오는 건데 순차적으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나오는 건데 하루 먼저 이게 어디서 유출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출 관련한 거는 하루 먼저 좀 나오고. 시장에서 알고 톡방 같은 데 돌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거래허가나 규제 지역 이런 거는 했는데 네. 사실 그 2억 그러니까 그 대출 규제 추가로 나올 때도 되게 술렁술렁이었는데 그 다음에 나온 거는 서울 전역을 뭐 토지거래 허가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생각보다 더 세게 나왔다. 요게 보통 분위기고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전망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갈린다라는 거는 뭐 일단은 벌써부터 어디로 풍선 효과가 나올까 요거를 벌써부터 찾는 사람들도 있고 요 막은 그 다음이 그렇죠. 될 요 거냐. 여기까지 막았으면은 바로 옆에 어. 예, 그런 분위기도 있고 예. 또 하나는 그래도 6억 규제로도 못 막았으니까 계속 모든 자산이 오르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막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파도 있고 그래서 저도 좀 종합적으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예. 참.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자료도 준비해 오셨으니까 하나하나 보면서 좀 생각해 볼까요? 네, 일단 서울 아파트 올해 쭉 이렇게 서울 평균으로 좀 봤는데 확실히 많이 올랐죠. 많이 오르기도 했고 네. 그 다음에 올랐다. 이제 보시면은 쭉 오르기. 근데 서울 평균인데 요게 또 양극화가 됐죠. 양극화가 2023년부터 쭉 지속되고 있는데 네. 아마 뭐 그래프를 나눠서 뒤쪽에 구별을 나누긴 했는데 뭐 강남 3구는 요렇게 되고 뭐 노도강은 거의 안 올랐거든요. 노도강은 네. 올해 전체 통틀어서 한 1% 정도 올랐어요. 이제 지수 기준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요 정도 된 거고 보시면은 한 요 정도가 한 627, 그 627이 6억 대출 규제 그때 네. 딱 요 627 이렇게 급하게 오르니까 요때 627 규제했는데도 어쨌든 내려가지 않고 혹은 보합으로 가지 않고 쭉 계속 올라가니까 올라갔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다시 이렇게 꺾여 좀 그래프가 좀 다시 급격하게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온 그 지표로 여기 서울 평균 한 빼먹었는데 이렇게 조금 더 올라갔어요. 여기 딱 올라가니까 지금 이렇게 딱 규제를 추가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이 이제 627 때 6억 규제가 딱 나왔을 적에 그때 사람들 사실 놀랐단 말이에요. 와, 세다. 그거 진짜 엄청 세다고 그랬잖아요. 6억 이 그래. 대출 규제 6억. 왜냐면은 또 많이 오르는 상급지가 막 예. 40억 이렇게 가기 때문에 예. 그런 집을 6억 대출만 제한하면은 뭐 LTV 기준 한 15% 아니면 뭐 그렇습니다. 60억짜리 집은 10%밖에 안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 그런 현금 있을까라고 하면서 조금 너무 세다 이런 게 있었는데 그만 그 627 영향이 정말 없었을까를 좀 봤는데 네. 627 이전에는 서울의 구별 아파트 흐름이 요랬습니다. 그러니까 강남이 제일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이건 대표적으로 한 거예요. 강남, 서초, 송파 비슷해요. 예. 그 다음에 마포, 성동 뭐 이런 데 비슷하고 그다음에 광진이 사실은 마포 성동이랑 비슷하다고 평가를 받았는데 약간 주춤했고 네. 보면 동대문 노원 이런 데는 한 6개월 동안 거의 이제 보합 수준이었죠. 보면 그래서 양극화가 좀 이렇게 됐는데 6억 규제 뜨고 나서 많이 바뀝니다. 강남이 한 서울 평균 정도. 그렇죠. 그렇게 보니까 영향이 조금 그렇죠. 있긴 있었네. 서초랑 송파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 동대문구가
조금씩 기울고 지금 보면은 강남이랑 점점 좁혀지고 있죠. 아마 규제를 안 걸었다면은 예. 강남보다 동대문구가 더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요 지표보다 실제 시장이 좀 더 빠른 이게 지표가 조금 느린데 실제로 동대문구의 아파트 값의 지금 상승 흐름 계속 실거래나 호가 오르는 거 보면은 지금 예. 강남보다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건 역전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아. 보시면은 광진, 마포 요런 소위 요새 한강 벨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지금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비강남 상급지 요쪽에 쭉 오르고 그게 온기가 아래로 퍼지면서 뭐 동대문, 영등포 이런 쪽에 이제 쭉쭉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아하. 그 와중에도 노원구, 도봉구 이런 그래도 안 데는 올라가. 그래도 야, 진짜 그래도 대단하다. 기존 한 2년 정도보다는 예. 최근에 올랐어요. 그나마 오른 거예요. 그나마 저게? 그래서 지금 이게 억울할 수도 있는 게 이 지표, 이 규제 지역이라는 게 최근 3개월을 기준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그것도 이제 비교 대상이 물가 상승률이라서 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갖고 물가 상승률보다 뭐 1.5배 이상 높으면 뭐 이렇게 지정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예. 기준이 있죠. 기준이 어쨌든 되긴 하는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최근 한 2년 반 동안 안 오르다가 최근 3개월 동안 조금 오르니까 규제 지역 딱 지정되고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인 거죠. 원래 어쨌든 그 6억 규제는 이런 효과를 노렸을까요? 그러니까 강남은 일단 강남이 제일 대표적이니까 강남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는 6억 대출이면 그래도 뭐 아주 나쁘진 않아. 이런 조금 저렴한 맞아. 지역들은 그러니까 큰 영향이 없고. 큰 틀에서 보면은 그렇게 노렸을 것 같고 저도 사실은 627 이후에 제가 바로 언더스탠드 지난번에 출연한 627 이후 직후에 나왔었는데 예. 그때 예상했을 적에 그런 약간 상급지가 더 조정이 되고 더 뭐 올해 뭐 당장이 됐던 그때 기준은 뭐 7, 8월이 됐던 아니면 한 연말쯤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때 상급지가 먼저 조정이 되고 그다음에 15억 이상이나 20억 이하 요런쯤은 예. 요것들은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풍선 효과로 약간의 우상향 할 수도 오히려 나을 있다라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큰 틀에서의 흐름은 제가 말씀드린 건 비슷한데 그거보다 전체적으로 다 셌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강남이 이렇게 올랐다가 요렇게 오르는 걸로. 예. 그러니까 올랐다가 꺾이는 것까지는 아닌데 상승세를 둔화시킨 건 맞는데 제일 아마 뭐 정책 당국자분들이나 이런 시장이 약간 특이하다고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런 쪽이죠. 한강벨트 쪽. 야. 갑자기 너무 튀어 오르니까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장 자체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생각보다 더 강했어요. 수요가 굉장히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 어쨌든 효과가 없다라고 하긴 어려운 거는 6억 가지고 대출을 끊었더니 상급지 쪽은 어쨌든 영향이 있더라. 예. 안 영향이 있을 수 왜냐면 없죠. 그쵸. 저도 무조건 영향이 영향이 있는데 있지. 논리인데. 영향이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힘이 누구의 예상보다도 강했다. 정부의 예상은 물론이거니와 그런 상황이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양극화 같은 현상이 벌어졌었는데 보면은 여기도 6월 딱 627 이후에 오히려 더 급격한 상승을 보이는 곳들이 좀 많았거든요. 특히 예를 들면 안양시 동안구 이런 쪽은 소위 이제 경기도에서 되게 핵심지라고 볼 이유는 뭐 과천, 뭐 분당 이런 급은 아닌데 판교 이런 급은 아닌데 그래도 그 경기도에서 중간 이상 하는 그런 곳인데 딱 신기하게도 627 이후에 더 상승세가 다 그렇죠. 이렇게 빌빌하다가 딱 하고 그다음에 분당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다가 분당 그래프를 붙이면요 분당이 제일 높습니다. 예. 아, 분당은 예. 더 올랐어. 627 이후에 분당이 제일 풍선 효과가 그게 약간 그런 거라 봐요. 그러니까 좀 심리가 뒤쪽에 제가 좀 설명드리긴 했는데 심리가 워낙 상반기에 세게 올라다 보니까 근데 6억 규제를 딱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엄청 세게 오르고 내가 그 약간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심리가 있는데 예. 그러면은 6억 규제 한해서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제일 좋은 게 걸 뭐냐? 사야겠다. 아. 그런데 강남은 못 사요. 그래서 바로 아래인 살 수 있는 마포, 성동, 그 다음에 뭐 경기도의 분당 요런, 그러니까 그 전에도 최대한 좋은 걸 샀는데 최대한 좋은 걸 사는 게 아예 물리적으로 돈 자체로 불가능한 벽에 막힌 거죠. 그래서 그 아래로 가고 더 웃긴 거는 그래서 약간 흐름을 보면은 그래서 마포, 성동, 광진, 분당, 뭐 과천 요런 데가 오르니까 그러면은 요 집을 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비싸게. 예.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 그래서 시차를 두고 다시 강남이 조금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627 이후에 강남이 떨어졌어요. 사실은 사실 이 그래프 사실은 지수라는 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오른다고 봤는데 강남에 특히 압구정 재건축 이런 데는 막 7억 떨어지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627 규제 맞고 심리적으로 이제 팔아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떨어지는 물건들도 있었고 해서
강남 완전 상급지 기준으로는 뭐 7월 이럴 때는 분위기 굉장히 안 좋았고 8월에도 별로 좋진 않았어요. 근데 이 마성광 요런 쪽에서 좀 매도하신 분들이 올라오면서 다시 잠실도 조금 꺾였다가 다시 전고점으로 회복하고 예. 그러면 또 잠실 파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간 그래서 시차를 다시 두고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으로. 그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보시면은 풍선 효과가 있긴 있었네요. 있었죠. 풍선 효과가 있었는데 그 풍선 효과를 타고 다시 넘어오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마성광 그 중상급지가 오르니까 퍼지는 게 위아래로 같이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포 성동 쪽이 오르니까 그 밑에 뭐 상도 동작구 영등포구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고 그래서 보면은 초반에 627 규제가 집값 상승률을 둔화를 시켰지만 하락까지는 못 만들어냈고 그리고 근데 그 효과는 뭐 한두 달 정도에 불과했고 대신에 양극화 흐름이 조금 바뀌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규제가 원래 원했던 방향 자체는 그러니까 상급지를 더 세게 때리겠다. 이 방향 자체는 지금 먹혔는데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전체적인 심리가 훨씬 강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게 왜 한 두 달 정도밖에 지금 나오는 거네요. 왜 두 그래서 달밖에 안 이거는 끝났어요? 왜 올랐을까라는 거는 예. 사실은 뭐 정답은 없죠. 다 분석하기 나름인 건데 제가 분석하기로는 일단은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그렇고 시기다. 금리 인하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지금 이 부동산 시장뿐이 아니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걸 디밸런스드 마켓인가 이렇게 화폐 가치 마켓이다. 모든 자산이 지금 그렇죠. 오르는. 지금 뭐 금도 오르고 뭐 나스닥도 오르고 뭐 다 코스피도 지금 3,700도 넘고 돈 빼고 다 올라. 돈 빼고 난리잖아요. 다 올라. 근데 돈의 가치가 지금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나마 달러가 그나마 낫다 해서 달러 조금 오르고 있고 지수가 좀 오르고 있고 이거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사람들이 이제는 약간 금융적으로 조금씩 좀 트이기 시작했잖아요. 옛날보다 훨씬.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좀 돌고 있고 실제로도 M2 그래프 이런 거 보면은 우리나라도 역사적 최고점,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 최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동성이 정말로 그렇게 돌고 돌아서 이 정말 돈이 들어와서 개인들한테 돈이 들어와서 이걸로 집을 사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동성이 이렇게 풀리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심리인가요? 그렇죠. 심리죠. 유동성이 사실은 풀리고 예를 들면은 무슨 뭐 한국은행이나 뭐 이런 데서 아니면 정부가 대출 받아서 돈을 꽂아 넣고 뭐 이런 걸 해서 호텔 경제학이라고 돌고 돌아서 개인이 부자가 돼서 부자라기보다는 개인의 돈이 많이 해서 경제도 살고 그래서 그 정말 경제가 상승한 거에 기반해서 집값이 오르려면은 한참 나중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바닥이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경기는 안 좋은데 다 전 세계적으로 경기는 안 좋은데 주가는 최고점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똑같은 게 사실은 부동산 부동산도? 시장에도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각자 대표 자산들이 오르는 건데 나라별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딱 봐도 모든 자산 가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도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주식으로 돈 버는 분들, 코인으로 돈 버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다른 자산을 부동산으로 이제 실물화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 요거는 약간 우리나라만의 약간 독특한 심리라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이게 정답은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많은 시장의 참여자들이나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문재인 정부 시즌 2에 대한 일부는 기대감, 일부는 두려움이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집을 안 샀는데 2배가 오르고 3배가 오르고 막 이러니까 소위 벼락거지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그래서 사실은 뭐 그런 얘기하죠. 나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 3번이나 뭐 이런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급등했고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이 급등했고 사실은 김대중 정부 때도 물론 그때는 IMF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당연히 급등을 하는 건데 진보 정부 3번 들어선 내내 항상 급등을 했다. 네 번째 진보 정부 들어섰는데 집값이 급등하겠지라는 심리가 분명히 있어요. 저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장은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냐라는 걸 볼 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심리로 인해서 이번에도 오를 것이라는 믿음은 되게 커요. 그건 왜 항상 그렇습니까? 전 정권에서 부양책이 나온 게 정권이 바뀌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그런 건지. 아니, 어쨌든 수요를 막 줄이려는 각종 정책들을 쓰잖아요. 뭐 문재인 정부 때는 세금도 건드렸고 지금도 이런저런 정책들이 그렇게 약하진 않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럴까요? 보통의 평가는 진보 정부는 재정 정책을 많이 쓰니까 돈을 풀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돈을 많이 푸니까 집값이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평가를 요것도 일단은 일부 맞겠죠. 그건 돈이 풀리니까. 근데 거기에 더해서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뭐 반대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굉장히 공교롭게도 글로벌적으로 봤을 적에도 신기하게 우리나라의 진보 정부가 집권을 했을 적에 돈이 풀려. 글로벌 집값도 많이 오르는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뭐 코로나 뭐 이런 뭐 유동성 엄청 풀릴 적에 집값이 전 세계 집값이 다 엄청 상승했잖아요.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 때도 그 집값이 너무 올랐다가 폭락한 문제로서 그 금융위기가 왔잖아요. 예. 노무현 정부 때도 전 세계적으로 집값이 엄청 급등했다가 확 꺾였거든요. 희한하게도 우리나라 진보 정부일 때 글로벌 모기지 그 주택 시장이 확 올랐죠. 확 올랐죠. 그리고 약간 경기도 그 사실은 진보 정부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라는 그거를 인정한다면은 똑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진보 정부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다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사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는 노무현 정부 시작할 적에 코스피가 한 600대였거든요. 2000을 찍었어요. 임기 중에. 지수가 3배가 올랐잖아요. 예.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그때 사실 부동산 부자 많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주식 부자도 엄청 많았어요. 지수가 3배가 올랐으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3300 막 찍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이재명 정부 때도.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이게 돈을 풀어서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이상하게 글로벌적으로 딱 고를 때 진보 정부가 들어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거를 단순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원인이 예를 들면 뭐 진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매번 맞아는 왔다. 네. 매번 맞아는 왔고 지금도 주가도 3,700 넘어고 집값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약간 시나리오에 의하면은 또 규제를 하잖아요. 그럼 또 오를 거야. 또 규제를 떼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도 막 때렸는데도 올랐으니까 예. 이런 심리가 그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냥 과거를 그냥 단순히 복기를 해보면은 충분히 그럴 만한 생각을 할 수 있죠. 이해는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그런 집값 상승의 심리적인 문제가 이게 다 강력한 게 뭐냐면은 기대감이면은 덜 강력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한 사람들이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면은 덜 강력한데 두려움이 더 센 것 같아요. 내가 포모도 오고 집값이 막 오르는데 내가 못 사는데 집값이 오르니까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그런 불안감. 그 다음에 더 어렸을 적에 내가 벼락거지가 되는 현금이 쓰레기가 된다는데 그런 거에 대한 게 또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렇죠. 좀 계속 오른 그런 게 게다가 있고. 결국은 집값은 못 잡을 거야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 저변에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써도 예, 그쵸. 결국 못 잡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때 오히려 사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 그 생각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터에 상반기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상반기 엄청 올랐던 그 또 기억이 6.27 이후에도 상반기에 오른 건 딱 보니까 이거는 그냥 원래 오르는 거구나. 강남이 특히 그 다음에 토호제를 중간에 풀었잖아요. 예. 토호제 풀자마자 급등한 걸 딱 보니까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다음에 토호제를 묶었잖아요. 네. 지금은 토호제가 있는데도 요 정도야. 토호제가 영원할 것 같지는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를 억지로 누르고 있는 게 이 가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풀자마자 팍 올랐으니까. 그렇지. 팍 오른 게 원래의 가치고 지금은 눌러 있는 거야. 저평가된 거야. 저평가. 온갖 규제로 다 묶어놨는데도 이 가격이야. 그럼 내가 이때 사서 뭐 언젠가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은 좀 풀어주면은 또 오르고 뭐 이렇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저처럼 있죠. 집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를 하는데 평소보다 오히려 규제를 하는데도 가격이 오르잖아요. 부동산? 그럼 뭐 미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와 너무 무서워. 그래서 뭐 옛날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규제를 하는 데가 더 오르니까. 왜냐면 좋은 데를 규제하잖아요. 그러니까 규제를 딱 하면은 야 인증 받았다. 우리 동네 인증 받았어. 미쳐버리겠어. 이런 경우,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게 되게 센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전 세계적인 그런 분위기도 이 유동성에 대한 얘기가 우리나라뿐이 아니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지역별로 서울시 내에서도 지역별로 봤을 적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심리가 있어도 6억으로 딱 끊으니까 현실적으로 아예 접근 못하는 가격대가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최상급지를 살려다 보니까 조금 좀 우리나라 유동성 현실적으로 보니까 마포성도 요쪽이고 조금 아래로 내려가고 이런 그 흐름이 말은 퍼지는. 어쨌든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그래도 그 효과는 있었던 걸로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6억 규제가 안 나왔으면 더 올랐을 것 저는 같은데. 그럼요. 어. 그럼요. 그래도 그래도 조금만 브레이크는 됐다. 어. 뭐 올해는 못 갔지만. 그러니까 효과라는 게 강남 서초 뭐 그러니까 그런 소위 상급지라는 기준으로는 효과가 있었고 반대로 풍선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안 한 거 대비 오히려 마포, 성동, 광진 이런 데는 더 올랐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냥 약간 정말 그대로 여기를 눌렀던 여기 튀어 올라오는 그런 종류였고 시장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그러니까 흐름을 바꾼 거지. 집값을 잡았다라고 하기에는 전혀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10-15 규제라는 요게 나왔죠. 나왔고 사실은 지금 규제는 어저께 발표한 규제 자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세부 내용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함의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복잡한데 예. 규제는 심플하죠. 왜냐하면은 대출 규제 강화하겠다. 예. 그 다음에 규제 지역 지정하겠다. 끝이에요. 그래, 나머지는 두 개. 아무것도 뭐 원래 보통은 종합 대책하면은 덕지덕지 엄청 많은데 예. 지금은 딱 그 규제 지역을 어디 지정하겠다. 그다음에 대출 규제는 몇 가지 복잡하긴 한데 사실은 나머지는 다 뭐 예를 들면은 뭐 1주택자 DSR 요거는 약간 상징성은 있죠. 왜냐하면 DSR을 처음으로 전세자금 대출 DSR을 처음으로 반영을 했으니까 상징성은 있지만 1주택자 한정이기 때문에 큰 시장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그다음에 스트레스 DSR 강화 요것도 뭐 좀 세긴 하지만 사실은 뭐 아주 시장을 흔들 정도는 아니고 예. 그다음에 해왔던 거니까. 예, 위험 가중치 상향, 그쵸 해왔던 걸 좀 강화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 상향은 이거는 좀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말하면 이걸로 인해서 은행이 주담대로 나갈 수 있는 총량이 줄어들어요. 예. 위험 가중치가 올라가니까 위험 가중치 제한이 있거든요. 뭔지 알겠어요. 총량이 줄어드는데 지금 요거 말고도 워낙 총량 제한을 세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거 없어도 총량 제한 엄청 세게 하고 있으니까 큰 효과는 없고 예. 크게 보면은 규제 지역 지정하고 대출 대출 한도. 한도를 금액대별로 세분화해서 축소를 했다. 가장 네. 큰 거는 25억 이상 아파트를 2억밖에 안 내준다. 야, 대출 진짜 요게 장난 센 것 아니지. 같아요. 그리고 세제 합리화는 추가 검토하겠다. 이렇게 큰 세 개 곡지인데 세제 합리화는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 두 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좀 억울한 곳들이 있죠. 예, 특히 이제 노원 예를 들면 이게 제가 2023년 1월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그래프를 뽑아온 건데 파란색 노원구. 그렇죠. 요게 노원구고 요게 마포구예요. 네. 그럼 마포구가 이제 2023년 초까지만 해도 어쨌든 다 안 좋았으니까 약간 이게 그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갖고 약간 이렇게까지 안 좋진 않았는데 아무튼 이 그래프 상으로 봤을 적에 같이 안 좋다가 요렇게 반등을 쭉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게다가 여기 끝에는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면 마포는 투기 과열이구만 할 수도 있죠. 근데 근데 노원 쪽이 뭐냐? 노원구 보면요. 2023년 1월에 약 3년 전이잖아요. 그때 이제 100, 그때를 100으로 잡고 한 거예요. 제가 예. 그래프를 수정해가지고 예. 그때를 100으로 잡았는데 지금 100이 안 돼요 아직. 예. 100 가격을 회복을 못했어요. 23년 1월. 그것도 더 웃긴 거는 22년도에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22년도 가격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싸요. 예. 그런데 세상에 그래요. 투기 과열이야라고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특히 이제 거기 거주자들 소유분들 뭐 이런 분들은 네. 억울할 수 있죠. 그렇겠네요. 억울할 수 있는데 의도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도는 그 예를 들면 마포, 성동, 광진 뭐 이런 뭐 예를 들면 한 5개 구 정도 추가 지정한다라고 하면은 또 옆으로 옆으로 가니까 또 그렇죠. 번지니까. 그렇게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으니까 노원 같은 데는 그래도 좀 가도 됐을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그런 게 왜냐면은 노원구 도봉구는 더 심하거든요. 예. 노원구, 도봉구, 구로구 요 정도 되는 소위 노도관, 금관구는 경기도 웬만한 뭐 수원시, 영통구 뭐 이런 데보다도 안 올랐어요. 훨씬 안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이라고 다 지정하고 저는 항상 그 규제 기준이 수도권으로 딱 묶고 이런 것도 되게 이상해요. 수도권이면 막 가평, 양평 다 되는데 부산보다 가평, 양평이 규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뭔가 그 행정적으로 편리한 그런 기준을 한 거는 좀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예. 억울한 곳이 생겼다. 경기도도 의왕시 이런 데는 거의 안 올랐는데 과천하고 똑같은 규제를 지정하니까 예. 그런 상황이고 진짜 좀 그렇겠네. 어쨌든 뭐 이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심플한데
요 투기 과열 지구라는 그 요 단어 하나에 어마어마한 복잡한 규제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살 때 네가 실수요 아니면 사지 마. 그거는 이제 토지거래 허가. 그건 토지거래 허가고 투기 과열 지구는 이렇게 많은 이런 정책들이 담겨 있는데 네. 여기에 여기 재당첨 제한 7년, 뭐 재당첨 제한 10년 이렇게 되어 있는 네. 제가 요 재당첨 제한 10년이라는 요 정책만으로도 얇은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복잡해요. 저 중요한 어마어마하게 복잡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 같은 경우 뭐 재분양이란 것도 설계 변경 같은 거 하면 분양을 한 번 한 다음에 분양 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 재분양이란 걸 하거든요. 다시 설계를 다시 했으니까 다시 분양한다라고 하면은 재분양됐을 적에 뭐 재당첨 규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그런 것도 이게 딱 문제가 돼요? 지정되는 순간에 엄청나게 복잡하고 여기 보시면은 뭐 양도세 중과와 다주택 취득세 중과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다주택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다 달라요. 네. 예를 들면 분양권은 주택수로 치는가, 네. 분양권 주택수로 칠 적에 내가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분양권을 샀을 때 다주택자가 되는지, 네. 아니면은 이 분양권이 주택이 됐을 때 다주택자가 되는지, 요 기준이 취득세도 다르고 양도세도 다르고 통일되어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투기과열 지구 지정이 딱 되면은 세무사들과의 소송도 되게 많이 생겨요. 왜냐면 세무사들도 많이 틀리거든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복잡해가지고 예. 이게 약간 규제가 센 걸 넘어서 너무너무 복잡하고 비효율적이고 행정력 낭비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해서 기본적으로 뭐 이런 LTV가 낮아지고 뭐 무슨 주담대 무슨 생활안전자금 대출이 뭐 줄어들고 뭐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신용대출이나 뭐 이주비 대출이 뭐 줄어들고 이런 것들을 뭐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은 조금 뭐 수요를 억제시킨다라고 하는 뭐 방향으로 지정한다. 네. 요건 그럴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뭐 제가 바란다고 해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바람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거는 심플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정치인 분들이나 아니면 국토부 이 내부 정책 당국자분들이 투기과열지구 딱 개수제에 뒤따라오는 그 수많은 복잡한 정책들 덕지덕지 정말 말 그대로 덕지덕지 붙어 있거든요. 왜냐면 문재인 정부 때 추가하고 막 이래가지고 네. 그거를 정리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게 예를 들면은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재건축 단지를 갖고 있어요. 예. 그게 투기과열 그다음에 그게 조합 설립이 됐어요. 근데 이게 투기과열 지구가 딱 되면요. 예. 일단은 팔 수가 없어요. 전매 제한에 딱 걸리거든요. 예. 네. 팔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재당첨 제한이라는 거에 걸려요. 재당첨 제한이라는 거는 네. 내가 요거를 분양 신청을 하는데 그 근 5년 이내에 다른 재개발 재건축 투기과열 지구의 다른 재개발 재건축의 분양자도 당첨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예. 네. 그러면 재당첨 제한에 걸려서 청산이 돼요. 내가 조합원인데도 내가 조합원이 청산돼. 왜냐면 5년 내에 한 번 당첨이 된 이력이 있으면은 재당첨되니까 청산이 돼요. 예.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딱 지정되면은 그 순간에 나는 재당첨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청산되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야 그러면은 팔고 나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매 제한이 못 팔아. 못 팔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회는 딱 하루예요. 어제 지정 발표된 날 딱 하루 동안 집을 팔아야 돼? 파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아, 뭐 그게 근데 말이 만약에 그날 바빴어요. 외국에 가 있거나 뭐 그랬어요. 그러면은 나는 청산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구제할 방법이 그냥 아무것도- 없어져요? 청산자라는 거는 청산하고 그냥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거죠. 감정 평가의 수준에서 물론 소송 걸어 좀 더 맞는데 예를 들어 뭐 요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으로 인한 프리미엄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프리미엄이 한 10억 정도 된다. 왜냐면 뭐 좋은 데면은 그럴 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 프리미엄만큼 날아가는 거죠. 와. 감정 평가 대박이다. 수준을 그러니까 이게 강제 철거 당하는 거네 사실상. 그렇죠. 재당첨 제한가 있는 거 오케이인데 재당첨 제한하고 매매 제한을 같이 가니까 도망칠 수 없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거는 불합리하잖아요. 불합리하네요. 아니면은 뭐 매도기를 주거나 매도기를 줘서 매물을 쏟아지게 만든다. 이게 오히려 낫지. 정책적으로 그러면은 매물도 나오고 집값도 떨어지고. 근데 이 재당첨 제한에서 사람들을 시켜봤자 집값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보면은 되게 불합리하게 누군가는 되게 나락으로 보내면서 그렇다고 규제 당국자들이 이걸 원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내가 효과가 보기에는 없잖아요. 모르고 그런 거 아니야? 그렇죠. 모르고? 그리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이것도 추가하고 이것도 좋아하고 이것도 추가하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냥- 이게 또 막 케이스별로 엄청나게 복잡해갖고 예. 아무도 모르는 케이스도 있어요. 이런 케이스에 어떻게 돼요라고 국토부한테 질문했는데 국토부가 몇 년째 답도 못 줘요.
그래서 뭔가 누군가 소송 걸어도 대법원 판례까지 나오면 그때 알게 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주고 약간 지금 그 정책들이 좀 거칠어가지고 예. 대의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다쳐도 괜찮은 그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그러면 안 그래서 되죠. 그런 것들이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을 그건 해요. 진짜 그래서 문제지. 그런 것들은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아니 그건 정리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꼭 정리해야 되겠네요. 그거는 뭐 규제는 할 때 하더라도 그런 건 정리해줘야죠. 백종원 기자님이 전화 좀 해주시죠. 네, 그런 게 있고 아무튼 좀 더 이제 다시 큰 틀로 들어와서 예. 세제 합리화 얘기를 또 했어요. 시장에. 그러면 이제 그 특히 또 김용범 정책실장이 3%에 나와서 이제 세제도 이제 개편을 검토하겠다라고 예. 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관심사는 언론에서는 주로 이제 보유세 얘기만 해요. 보유세를 강화하는 그런 것만 얘기하는데 네. 사실은 이 부동산 특히 소유주분들에 있어서 가장 또 관심사는 지금 전체 투기과열지로 지정이 됐으니까 그러면은 그 투기과열지구 기준으로는 다주택자 양도세는 법적으로는 다 중과예요. 다 중과인데 지금 내년 5월 며칠까지는 유예 상태예요. 지금 예. 팔아도 중과가 아니에요. 이게 유예가 되느냐 마느냐가 되게 지금 이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걸 사람들은 이재명 정부의 뭔가 특성을 생각을 하면서 유예 더 중과 때릴 거다. 더 이상 유예 안 할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죠. 왜냐면은 뭐 어차피 뭐 세금 때리고 이런 규제하는 근데 제가 자꾸 그 기재부 그다음에 요 정책실장 이런 분들의 뉘앙스 혹은 기존의 그 지금의 그 대통령 지금 당선되신 대통령이 뭐 그 후보 시절에 말했던 그런 뉘앙스들을 종합해 봤을 때 그냥 제 추정은 중과를 안 하고 네. 보유세를 강화하지 않을까. 그냥 보유세 얘기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그러니까 이게 아까 당하고 대통령실하고도 조금 분위기가 다르니까 예. 장담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중과를 지금 시행령으로 유예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는 중과인데 시행령으로 유예하고 있어요. 근데 유예를 종료를 하면은 유예를 연장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이 상황에서 유예를 연장할 분위기는 아니죠. 세법을 개정해서 다주택자 중과를 없애는 거죠. 제가 이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무슨 이재명 정부에서 무슨 걸 다 규제 아니 근데 때리겠지. 그때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가장 큰 실책이 그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종부세 놀라- 높이고 보유세 그렇죠. 높이는 거 좋은데 퇴로는 그래도 만들어줬어야지. 둘 다 막아놓으니까 오히려 그냥 정권 바뀌기만 다 기다렸던 거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반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안 그래도 김용범 정책실장이 어제 3% 나와서 네. 그 보통 기사 타이틀은 다 보유세 강화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예. 사실 세부 내용은 전체적인 세법에 대해서 부동산 세법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방향에 대해서 국토부 뭐 차관도 그렇고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늘리는 방향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정무적으로 말하기에도 세금으로 부동산 때려잡지 않는다며 근데 왜 세금 강화해? 라고 했을 적에 이건 세금 강화가 아니고 양도세는 전과세 중대는 없애고 중간은 없애고 보유세는 올리고 총 부동산세만 강화되지 않으면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말이 되잖아요. 뭐 이렇게 누군가는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아요.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를 늘려. 왜냐하면 또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좀 놀라운 건데 윤석열 정부 때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어요. 시행령으로. 예. 유예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 시절의 공약이었어요.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후보가 공약으로 내기 전에 이재명 후보가 먼저 공약을 냈어요. 그거 보고 윤석열 후보가 우리 같이 낸 나도 거예요. 하겠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은 양도세 중과를 때리니까 매물이 안 나오지 않느냐. 그래 그 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유예 정도 하면은 그때 그래. 시장이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은 중과를 때리면은 매물이 안 나온다는 시장의 메커니즘 정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유세를 때리면은 보유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보유하기 어려운데 보유세를 높인 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여기에 묶어버리면은 보유세가 부담스럽지만 팔기에도 부담스러우니까 보유세를 높이는 효과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버티거나 증여하거나. 그쵸. 그래서 증여세가 더 싸네. 네. 보유세를 높여서 보유하기 어렵게 만들려면은 중과를 풀어야 이것 때문에 매물이 나오게 할 거라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그냥 제 뇌피셜일 수도 있는데 기재부 대통령실 쪽은 이 메커니즘을 알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걸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당연히 알아야지. 그걸 모르는 그런데 이제 모르는 이거는 이상. 세법 개정의 영역이라서 민주당이 이거를 세법을 개정해 주느냐는 모르는 일이죠. 그거는 그렇게 생각. 왜냐면 뭐 그쪽에서는 뭐 당에서 얘기한 적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서 세법은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거를 모른다는 게 너무 이상. 너무 상식적이어서 처음 도입해 보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사실 그렇게 상식적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 다 때렸잖아요. 모든 걸 다 때렸잖아요. 그렇죠. 보이스를 중과하고 양세 중과하고 다 때렸잖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걸 진짜 반복할 거라는 의지를 생각이 보여주는 거다라는 건데. 그렇죠. 요걸 반복할 거라는 생각도 사실은 뭐 있어요. 그렇죠. 같은 민주당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제가 보기에 이 요새 나오는 대통령실이나 정부, 행정부의 그 당국자들은 그런 식으로 자꾸 뉘앙스를 풍기더라고요. 거래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늘리겠다.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네. 아무튼 그 요렇게 지금 뭐 대출 2억 하고 뭐 규제 지역 지정하고 이런 것들을 했을 적에 제가 생각하는 평가는 일단은 불만이에요. 토호제 자체는 뭐 이렇게 불만인데 조금 뒤쪽에 조금 화면 더 좀 설명을 드리는데 띄워주세요. 일단 효과만 보면은 집값 이번 상승 저는- 대책. 저는 유효할 거라고 봐요. 유효할 거라고 봤는데 특히 소위 상급지라고 하는 지금 2억으로 묶인 25억 이상 추가적인 대출 규제 때문에. 그렇죠. 네. 2억 그리고 뭐 근데 요쪽은 오히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은 뭐 어차피 토호제였고 어차피 투기과열 지구였으니까 추가 규제가 없잖아. 예. 근데 밑에는 다 추가 규제 생겼잖아. 반사 이익이 생기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여기는 추가 규제가 없고 대출 규제 말고요. 원래 이제 마용성 이런 데가 토호제랑 투기과열지구로 묶였으니까 오히려 강남으로 넘어올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투기과열지구와 토호제가 추가된 건 아니고 원래 그런 지역이었지만 대출 2억만으로도 세다. 대출 6억이었다가 2억 된 것만으로 되게 세다고 생각하고 엄청 세죠. 그다음에 있는 사람만 사라는 뜻인데. 그렇죠. 대출 6억 가지고도 흔들렸어요. 제가 아까 그래프 보여드렸지만 대출 강남은. 6억 가지고도 흔들렸는데 지금 이 그래프 보시면은 약간 강남 그 우상향하는 약간 6.27 이후에 우상향하는 모습이 좀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그 중에서 메인 단지들 보면은 더 약해요. 예를 들면은 제일 강남 쪽에 강남 상급지 시세를 제일 빨리 주도하는 데가 잠실. 예. 잠실에 좀 제일 비싼 아파트가 그러니까 요새 그 재건축 아파트 제외하면은 이제 리센츠라고 그게 이제 제일 좋은 데가 예. 제일 높은 실거래가 6.27 전에 35억 2천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6.27 이후에 지금까지 최고가가 35억 5천이에요. 좀 떨어졌네. 아니 이제 3천 올랐죠. 3천. 3천이 올랐네. 근데 저기 무슨 영등포, 동대문, 마포 이런 데는 한 10% 올랐거든요. 여기는 1%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효과가 있었어요. 6억 가지고도. 이걸 2억으로 내리면은 내리면 효과가 있다.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연말이나 이렇게 돼서 지금 그 가뜩이나 2억조차도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신용대출 이런 것도 요새 그 총량제 이미 넘어선 데도 있고 아주 이제 창구 닫아버리려고 하는 것들도 있고 이거 전반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라고 하반기고 연말이니까요. 은행 네, 대출은 지금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토어제를 제가 토지거래허가제를 뒤쪽에 좀 설명을 좀 조금 더 드릴 텐데 토어제가 너무 광범위하게 지정이 되는 것은 저는 효과를 둘째치고 이러다가 뭐 토어제 지금 요만큼 지정했는데 여기 오르면 또 요만큼을 늘릴 거고 그러다가 뭐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 오르면 부산, 대구, 대전 토어제 지정하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집 살려면 허가받는 나라가 되는 게 디폴트인 거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오바스럽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는 일단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처음에는 원래 토지만 대상으로 하는 법이에요. 원래는 정부가 개발을 하잖아요, 뭐든지. 개발을 할 적에 거기를 투기하지 말라고 거기를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하고 바로 그 인근 정도까지 허가구역을 묶는 그런 정책이었어요. 근데 2020년 6월에 당시 시장이 이제 지금 시장 말고 고 박원순 시장이 잠실 삼성 대치 청담을 주택에도 토지거래 허가를 도입을 했어요. 근데 이때는
법하고 비슷한 정당성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예. 잠실의 마이스와 삼성의 그 영동대로 대규모 개발, 예. GTX랑 뭐랑 해서 대규모 개발이 있으니까 여기를 대규모 개발할 테니까 주변의 집값이 들썩이는 걸 막기 위해서 한다. 토지 거래 허가 토지 묶는 거와 비슷한 그 구조로 한 거예요. 여기 대규모 개발이 있으니까. 명분이 있었다. 명분은 그쵸. 뭐 아. 흡사 뭐 공항 하나 생기는 그렇죠. 것처럼 한동안은 뜻이. 반포가 지정이 안 된 이유는 그거였어요. 반포에는 개발 이슈가 없어요. 별로. 아. 잠삼대청은 개발 이슈 때문에 묵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받아가지고 신통기획 재건축 등 재건축 단지, 그것도 재건축 단지 일종의 개발이니까 자체 개발이니까 예, 예. 재건축 단지로 확대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조금씩 약간 예외 규정, 그러니까 원래 법 취지하고 맞지 않는 확대를 하기 시작했는데 올해 3월에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 잠시 풀었다가 급등하니까 그냥 순수하게 집값이 급등하니까 토지거래 허가제를 묻겠다라고 예. 하면서 어. 강남 3구에 이제 개발하고 아무 상관없이 올해 3월에 사실 딱 그게 법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는 그런 트리거였죠. 아. 강남 3구의 모든 아파트 딱 묻고 그거 하니까 이제 새 정부에서 받아갖고 오케이 우리는 더 넓혀. 더 얹혀요. 넓힌다. 더 넓히고 이게 약간 아. 애초에 취지가 점점 폐쇄되는, 뭐 무시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야. 그 오세훈 시장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토지거래허가라고 하는 것은 특단의 조치다. 특단의 조치인데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인 정책. 일반적인 조치가 돼버렸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집을 사는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일반적인 정책이 된 게 좀 이게 이상하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걱정되는 들거든요. 건 예를 들면 좀 간단하긴 하죠.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야지만 할 수 있고 뭐 전세기만 안 되고 실거주 해야지만 허가를 해줘 이런 거니까 굉장히 심플하고 강력한 규제인데 이거 어떻게 풀을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거는 올해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를 풀었더니 급등했어요. 예. 그럼 다시 묶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보기에는 어. 진짜 폭락이 오지 않는 이상 풀기 어려울 것 누가 같은데. 정무적인 엄청난 부담을 지고,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이 그거를 풀고 욕 진짜 욕을 엄청 먹잖아요. 지금까지 먹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 먹죠. 서울시장 선거 커피 아직도 그 얘기 듣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풀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보기엔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를 노원구 이런 데까지 묶어버리면은 와. 이렇게까지 너무 약간 그냥 규제를 하는 거에만 집중을 한 게 아닌가. 그 다음에 누가 풀 건지 이런 탈출구까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근데 이제 들고. 궁금한 건 이게 되면 집값이 진짜로 꺾이겠느냐. 꺾여서 떨어지겠느냐. 그죠. 그러니까 그거 지금까지는 제가 그냥 맞아요. 오르는 거를 잡는 정도였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분석을 했는데 일단은 좀 설명드릴게요. 예. 근데 어쨌든 한 가지 착각하고 있는 거는 사람들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문제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얘기를 해요. 예. 사실은 거주 이전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아요. 이사는 가면 되거든요. 음. 실거주를 그냥 이사하면 되잖아요. 예.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 이 제도에 대해서 매수자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실거주를 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그 규제라고. 근데 반대로 매도자 입장에서는 새낀 집을 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가 완전히 제한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집 임대를 주고 있으면은 2년에 딱 한 번 팔 기회가 주어져요. 그렇죠. 중간에 못 내보내니까. 못 팔아요. 중간에 그래서 못 이거는 내보내니까. 매도자 입장, 소유주 입장에서 굉장히 자유를 침해하는 골치 아픈 규제죠. 거다.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특단의 대책으로 강남 3구에만 한다. 뭐 이것까지는 오케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규제화 시키는 것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간에 했으니까 효과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은 저는 상급지 집값 억제 효과는 굉장히 적다고 봐요. 그게 3월 달에 강남 3구와 용산 전체 지정을 했는데도 4월, 5월, 6월 팍 올랐으니까. 폭등했잖아요. 그런 것도 그렇고 그 전에 잠삼대청 지정하고도 몇 년 동안 계속 오른 것도 그렇고 한 번도 상급지 토지거래 허가가 효과를 발휘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게 일시적인 심리적 효과를 딱 끝나면은 바로 그게 말씀하셨던 대로 매물이 나오지 않는 매물이 나오지 않는 게 정책이라서 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구조를 한번 간단히 설명드려보면은 원래 매물이란 건 요 두 종류예요. 네. 전세 낀 매물이 있죠. 전월세까지 포함해서 전월세 낀 매물 있고 입주 가능한 매물이 있습니다. 수요는 사실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갭 투자. 그러니까 나는 그 전세를 끼고 사는데 거주할 생각이 없어요. 예. 투자예요. 주식 사듯이. 갭 투자 수요. 그다음에
전세를 끼고 사지만 만기 되면 내가 들어가려고. 미리 사두는 근데 거지. 이게 실입주 물건보다 한 3% 정도 싸. 예. 그럼 내가 요거 사고 8개월 후에 이 사람 나간다고 하니까 내가 들어가야지라고 하면 이건 실수요잖아요. 그런데 미리 사두는 거. 그래서 실수요는 전세 낀 물건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고 입주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생기면은 요거 없어지고요. 얘가 없어져요. 예. 왜냐면 갭 투자는 못 하니까 아예 수요. 갭 투자는 진짜 그쵸.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근데 것 얘는 같아요. 없어지지 않거든요. 네. 전세 낀 물건을 사서 입주하려는 수요 생각 그 사람들은 토지거래 허가가 된다고 해서 나 그럼 매수를 포기해야겠다 이게 아니고 예. 그러면은 입주 가능한 매물을 사야지라고 생각하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면은 얘랑만 남는 건데 네. 그렇지 않고요. 얘랑 얘만 없어지고 얘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없어지는 매물이 더 많고 예. 없어지는 수요는 덜한 거예요. 상급지 같은 경우. 예. 그런데 왜냐하면 이게 어떤 기준이냐면은 예를 들어 강남 3구나 소위 뭐 20억, 30억, 40억 이렇게 하는 경우는 네. 갭 투자 수요가 없어진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특히 갭이 너무 크거든요. 예.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40억 하는 데가 전세가율이 한 지금 15억 막 이렇기 때문에 20억 현금 들고 갭 투자하는 수요는 진짜 적어요. 거의 없는 상태예요. 그리고 내가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상황에서는 40억짜리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8.8%니까 세금 4억 내고 살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 수요는 여기는 없었어요. 없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매물은 줄어들고 예. 수요는 별로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를 지정을 하는 순간에 매물 부족 현상만 찾는 사람은 여전히 찾는데 예. 이제 살려고 부동산에 가면 매물이 너무 없는 거예요. 매물 부족 현상만 너무 세고 수요는 얘는 원래 없었고 원래 별로 없었고 상급지는 쟤는 원래 안 되고. 그래 원래 별로 없었고 수요는 거의 그대로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물만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상승이 강화될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이번에 제가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기 말고 이번에 뭐 서울의 뭐 중급지 뭐 15억 뭐 10억 뭐 요런 아파트들은 사실은 제가 토어제를 전면 지정하지 않았으면은 저도 여기에 갭 투자가 들어갈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걸 선차단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전세 낀 매물을 내가 한 다음에 나중에 입주하는 것도 괜찮아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어. 근데 이 사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근데 이 사람 기준으로 봐요. 사람이 저거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이번에. 나 이 집을 사야겠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냥 매물을 고르다가 전세 낀 매물을 사는 거예요. 네. 거의 토지 거래 허가가 지정이 됐어요 여기가. 그럼 이 사람이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입주물을 사겠죠. 입주문을 사겠지. 입주물을 사겠죠. 네. 그러니까 수요는 줄지 않았잖아요. 수요. 저 하려는 마음에 있던 사람의 그렇죠. 수요는 사람은 줄지 않았어요. 물건은 줄었는데. 네. 네. 그 말이다. 그렇죠. 네. 지정하는 순간에 물건은 그냥 물리적으로 사라지거든요. 예. 근데 사람은 못 사는 물건이 생겼지 이 사람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기 사야지. 갭 투자의 마음도 그대로 갭 갭 투자의 맞죠? 마음도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나 갭 투자 하려고 근데 생각했는데. 갭 투자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어. 아예.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걸 사면 되잖아요. 갭 투자는 마음은 그대로 있어도 살 수가 없으니까. 입주 가능한 매물을 그쵸. 사면 되니까. 그쵸.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는 여전히 있고 매물은 네, 적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은 순수 갭 투자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요. 예. 전세 끼고 샀다가 내가 입주하는 요 수요는 어차피 차단을 못하고 음. 순수 갭 투자 수요를 막는 효과가 있는데 예. 상급지 같은 경우는 이미 그건 없었다. 거의 별로 없었다. 별로 없었고 대신에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이게 풍선 효과를 많이 줄일 거예요. 상급지에 뭐 대출 규제 2억 4억 때리면은 사람들이 이번에는 옆으로 가자. 옆으로 가자. 15억짜리 사볼까? 그다음에 이게 조금 올라가는 비상급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니까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 같은 데서도 지금 좀 덜 오른 것들 갭 투자해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왔어요. 예. 규제 추가로 때렸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서울에 뭐 반은 규제 지정됐고 반은 규제 지정이 안 됐으면은 여기로 갭 투자가 들어갔을 거예요. 예. 그걸 막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의도한 대로 효과가 있을 거예요. 옳다 그르다는 저는 좀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좋다고 보진 않지만
갭 투자로 퍼지는 가능성이 있었고 그거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다. 그래서 정책적인 효과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대출 수요로 줄어들어서 이게 퍼지는 효과를 저걸로 잡으니까 확실히 효과는 있을 거다. 완전히 집값을 내리는 게 아니고 투자자들이 막 들어오는 그런 부작용, 상급지를 묶어서 하급지로 투자자들이 막 옮겨가는 그런 부작용을 네. 차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해는 가는데 이런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적 이런 내가 집을 산다는데 허가를 받아야 돼 뭐 이런 그런 정책을 이렇게 일반화시키는 게 맞느냐 이런 논쟁은 그건 있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효과는 그래서 다시 그런 요거 제가 말씀드린 거를 기반으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네. 고가 주택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순수하게 대출 규제 때문에 그 다음에 15억 이하 그러니까 비상급지 중에 이제 좀 덜 15억 이하 중에 지금 투기과열지구와 토호제가 걸리지 않은 곳들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안양시는 동안구는 토호제고 만안구는 아니에요.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그런 데는 영향 있겠다. 정말 심각한 거는 수원시의 어떤 데는 구가 아파트가 엄청 대단한데 예. 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떤 동은 어떤 동은 토지거래 해당되고 허가고요. 어떤 동은 어떤 아니고. 동은 걸린 데가 아니에요. 네, 수원시에 대박이다. 있어요. 그러니까 와. 그런 식으로 해서 옆인가 보다. 그러면은 이제 안 된 곳들, 예. 안 된 곳들 그런 것들은 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역사적으로 강남 3구만 지정됐을 적에 나머지로 풍선효과가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애매한 곳들, 뭐 예를 들면 서울 중급지, 경기도 중급지까지 딱 이렇게 지정했을 적에 야. 비슷한 급의 다른 곳들로는 풍선효과가 항상 있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풍선효과가 올 가능성이 있고 이미 예. 인터넷에서는 수혜 지역 찾기로 하고 요거는 저는 뭐 부산 상급지, 대구 상급지 이런 지방 선호 지역까지 포함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여기에 부작용은 이렇게 풍선 효과에서 오를 경우에 너도 지정하면은 전국의 반 이상이 토지거래 허가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가 좀 있고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것들 상급지는 아닌데 6억 대출은 되는데 뭐 15억 6억 대출은 되는데 투기가열지구가 토호제 지정이 된 곳들은 저는 일시적인 침체기는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있을 거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갭 투자 수요가 왕창 오고 이런 거는 차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막 가격이 막 오르는 거는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급지의 대출 제한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하는 그런 단계적인 풍선 효과들이 그냥 실수요 기준으로도 있을 것 같아서 예, 예. 저는 요것들이 요 지금 투기과열지구 토호제 지정이 됐지만 대출 규제 영향은 적은 곳들 네. 6억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뭐 40%지만 그런 곳들은 사실은 하락은 하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여기는 그냥 저는 우상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물 부족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요, 저는 갭 메우기 간단하게 한 단어로 표현드리면은 이번 규제 후 모르겠다 장기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일단 한 6개월 예상을 한다면 예. 6개월 동안 보여질 그런 흐름은 갭 메우기. 아무것도 지정받지 않은 그런 약간 뭐 가격 기준으로 중하급지 이런 곳들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지정됐지만 대출 규제 영향은 적은 곳들도 좀 주춤하더라도 올라올 수 있고 상급지는 내려오고 덜 상급지일수록 대출 규제 효과는 왜냐하면 25억까지는 또 4억까지 되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갭 메우기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갭 메우기가 진행되어도 시장을 역행한다고 보기 없는 게 사실은 근 2년 반 3년 동안 너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좁혀줘도 사실은 그동안에 너무 똘똘이한 채라는 어떤 사실은 다주택을 너무 규제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그런 효과가 다시 똘똘이한 채에서 똘똘이를 확 묶어버리면은 그냥 사실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이게 규제 때문에 억지로 밑에 애들이 올라오고 위에 애들은 억지로 누른다라고 하기에는 기존에 너무 벌어진 게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다. 그래서 갭 메우기가 된다고 보고 이거를 무슨 뭐 좀 싼 것들 막 투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저는 지난 6월에 나와서도 그렇고 뭐 그 전에 뭐 3월에 나와서도 그렇고 지금 뭐 15억 이상의 그 아파트들이 비싸지가 않아요.
네.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를 뭐 찬성하는 분도 아니신 분들도 있을 텐데 말씀드렸듯이 한 23년 1월 기준으로 봐도 별로 오른 것도 없고요. 전세가와 비교해도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그 평균 소득 오른 거와 비교해도 그렇게 하면 이제 실질가 명목 가격은 비슷해도 실질 가격은 사실 10% 20% 떨어진 거거든요. 소득 물가가 오르는 동안 집값 비슷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메우는 게 그냥 뭐 무난한 정상적인 흐름 같고 그럼 내가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어차피 상급지를 하실 분들은 저는 지금은 좀 기다려 봐라. 대출 규제 새거 나왔으니까 효과가 있을까 한번 기다려 보라고 할 것 같은데 비상급지나 뭐 15억 이하 요런데 뭐 수도권에 뭐 그런데 예. 서울에 좀 외곽 이런 데는 토지거래 허가 있으니까 실수요에서 거주하실 분들은 사셔도 해보고. 집값 떨어질 걱정으로 못 살 건 아니다. 야, 근데 그거 완전 새로운 아이디어인데.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게 어차피 강남은 지금 토지가 이미 있었어요. 네. 게다가 거기다 이제 대출 규제만 추가로 더 들어간 그렇죠. 영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이 잠기는 효과보다 대출 수요의 영향이 더 클 거고 저는 그렇게 상급지는 생각해요. 그렇죠. 나머지 지역은 대출 규제는 좀 덜한데 토호제가 새로 들어갔으니까 여기는 매물이 잠길 거다. 매물도 잠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매물- 갭투자 수요가 그러니까 토호제까지 안 했으면요 예. 더 올랐을 거라고 봐요. 더 올랐긴 더 올랐겠지. 더 올랐을 거예요. 아, 물론. 사실은 그렇겠지. 어떻게 정책적으로 뭐 제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잘한 걸 수도 있는데 음. 토호제를 요런 데 안 했으면은 상급지 중상급지만 딱 묶었으면은 여기가 옆- 팍 튀었을 거라고. 옆으로 퍼져서. 그래서 제가 이 규제가 나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상급지랑 마용성 요런데 규제를 묶고 그럼 비상급지 튀어 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나온 거 보니까 튀어 오르는 것까지는 아니겠다. 아니겠다. 근데 그런데 매물이 잠기는 그렇죠. 효과는 있으니까. 실수요만으로도 아. 우상향하는 정도는 그러니까 투자로는 모르겠지만 당신이 집을 사는 데에 떨어질까 봐 걱정할 정도는 뭐 아닐 것 같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비상급지를 사놨어요. 어쨌든 내가 필요할 것 같았어. 그리고 발상의 전환으로 지금이 오히려 좀 제도적으로 묶여진 때니까. 근데 언젠가는 만약에 이걸 푼다. 네. 그러면 상급지보단 비상급지보다 먼저 풀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근데 그것도 괜찮은 전략 근데 아닌가? 비상급지라도 뭐든지 풀려면은 어. 하락기가 와야 되거든요. 하락기가 왔을 적에 되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 갈아타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동안 너무 멀어진 것들이 조금은 가까워질 수도 있는. 사실은 집값이 오른다고 해도 무주택자들은 슬퍼하잖아요. 유주택자는 좋을 것 같은데 1주택자가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갈아탈 곳은 도망가니까 상승장이. 그렇죠. 그래서 집값이 상승장이 다 슬픈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갭이 메워지는 게 조금 더 좋은 현상일 수 있고 그래서 정책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지금은 한동안 한 적어도 6개월 정도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이유는 또 무슨 유동성이랑 뭐 경제랑 뭐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니까 뭐 너무 장기 전만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강남이 진짜 이 효과 이후로 강남 그 상급지들은 진짜 꺾일 거냐 과연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꺾일 수도 이렇게 있다. 생각하는 별로 없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패의 강남도 꺾일 수 있을까? 네. 그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어디 안양 한 아파트 단지에 그 그때 수원에 예. 수원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두 개 된 데 있잖아요. 거긴 나중에 두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가격이 변했는지 보면 딱 정책 효과가 그대로 나올 것 같아. 원래는 같은 가격인데 하나는 그럴 수 들어가고 있죠. 하나는 안 들어갔으니까 거기가 나중에 가격이 얼마나 차이 났나 보면 딱 이거는 정책의 효과가 요만큼입니다. 그렇죠. 그 단지뿐이 아니고 사실은 저는 바로 옆에 붙은 그런 지역들이 예. 그 규제가 나뉘었을 적에 거기 효과를 딱 보는 것도 예를 들면 제가 토지거래허가 상급지에 영향이 없다라고 평가하는 그 예시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반포를 봐라. 반포 토호제 지정이 안 됐으니까 혼자 튀어 올랐잖아. 강남 중에 제일 많이 튀어 올랐잖아라고 네, 하는데 네. 제가 반박을 하는 게 반포에서 제일 많이 오른 단지가 신반포 2차라는 재건축 단지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반포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어요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오히려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래서 꼭 그거는 반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올랐다고 하기에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도 올랐다. 그래서 딱 그 말씀하신 대로
딱 그런 정책이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그 작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그 경계에서 오히려 퍼진다. 퍼진다. 퍼지고 100% 추가 지정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예상하는 건 요번에 나온 거고 지금 그러니까 세제 개편도 그러니까 보유세 뭐 이렇게 군부를 막 떼고 있는 거잖아요. 여차하면 하겠다는 거고 웬만하면 하겠다는 뜻 같은데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예를 들면 특히 강남 같은 데가 꺾이지 않고 또 이러면서도 슬금슬금 이런 걸 극복하고 올라간다. 네. 그러면 보유세가 나온다고 거의 생각해야 되겠네요. 그냥 제 이건 개인적인 예상인데 저는 보유세는 그냥 디폴트라고 보고요. 지금 거의 나온다. 강남 집값 잡혀도 보유세는 그냥 아. 이 세법 정상화라는 명목으로 나올 것 같고 근데 집값이 안 잡혔다라고 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처럼 양도세를 준과 보유세를 준과 다 아하. 준과 하는 거고 예. 조금 잠잠한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정상화 차원에서 양도세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풀고 이런 약간 세법 개편 강화가 아니고 개편하고. 개편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야. 만약 2%가 오늘 있었으면 다 전세 끼고 집 사는 게 잘못된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그 몰지각한 사람이 있긴 있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뭐 시간이 좀 짧으니까 그냥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사실은 이 근본적인 거를 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집이라는 않을까. 게, 뭐 예를 실수요도 들면은 있고 무슨 그쵸, 여러 가지 뭐 수요가 그다음에 있는데. 공급과 관련된 뭐 공급이 부족하다 이런 뭐 뻔한 얘기 말고 어쨌든 그 임대를 주는 사람들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주택자라는 사람이 사실 임대를 주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임대도 별로 안 주고 공공임대 별로 없고 기업형 임대도 별로 없으니까 심지어 기업형 임대를 주려고 했던 얼마 전에 그 장선웅 기자가 그 보도했던 서울시 그 민간 임대 그 보증 안 나와갖고 막 난리 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민간 임대를 하려고 해도 뭔가 계속 그 여러 가지 겹겹이 쌓인 규제 때문에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대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임대들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도 또 거주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이런 근본적인 얘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임대를 주는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의 지금 이번에 뭐 감독원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책을 보면은 집을 뭐 어쨌든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 자체를 다 죄악시 하니까 근데 전세를 끼고 사는 사람이 있어야 누군가 임대를 줘야지 모두가 집을 살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집을 현실적으로 살 수는 집을 없으니. 빌려서 거주하려면 누군가 집을 빌려줘야 되는데 집을 빌려주는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는 그런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좀 바꾸고 임대 사업을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권장하고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야지 좀 공급도 원활해지고 지금 약간 저기 정부가 잘못 생각하는데 공급을 그냥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전에 LH에서도 정부가 재정 지원을 안 하면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땅 장사하지 마, 땅 장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재정 지원도 안 해주면은 약간 못 한다라는 식으로 집 장사밖에 할 수 없고 집 장사라는 그 내가 보기에는 그 함의가 시세만큼 분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싸게 분양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정부라고 해도 지금 뭐 공사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냥 공급 계획하면은 계획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군가는 받아서 민간들이 뭐 임대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구조적인 거를 해야지 중장기적인 물론 그때까지 집값이 오르게 놔둘 수 없으니까 일시적으로 수요 규제를 하겠다 오케이인데 그 97 대책이라고 하는 그 대책을 봤을 적에 별로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공급을 늘리게 하는 그런 정책들을 해줘야 장기적으로 안정이 된다는 건 맞는데 그렇게 공급을 늘리게 하는 정책들이 단기적으로는 집값을 올리게 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장 이거 썼는데 집값이 막 재개발한다 그러면 막 펴. 그렇죠. 네. 근데 집 공급은 한참 뒤에 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확 오르는 걸 내가 참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아요. 단기 정책은 참기가 그렇죠. 단기 정책은 알겠고 수요 통제 오케이 하겠고 근데 이건 알겠는데 그 장기 공급 정책에 봐도 어디에 몇만 세대 하겠다 어디에 몇만 세대 하겠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하우가 어떻게 하겠냐? 되게 부족하니까 되게 이게 좀 세긴 한데 나이브예요, 나이브. 굉장히 순진한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택지 지정하고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어디에 몇만 세대, 어디에 몇만 세대. 근데
그거 뭐 지정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성이나 민간에서 기꺼이 돈을 들고 들어오게 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들을 토건적 취급하면은 네. 쉽지 않다 공급이. 하여튼 부동산 정책은 뭔가 정권이 바뀌어도 안 변하는 뭔가 뭐 그런 게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방향이 어떤 게 오르냐를 떠나서 뭐가 나와도 일단 버티니까 이 정책이 나오면 여기서 버티고 저 정책이 나오면 저기서 버티니까. 그리고 제가 그 이번 정책은 좀 되게 센데 그 전까지 제가 느낀 거는 사람들이 심리가 세니까 뭐든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은 규제를 하면은 야 예전에 규제 때렸을 때 올랐잖아. 규제를 안 하면은 야 규제를 안 한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 대책으로 하지 말고 무조건 법을 바꾸라 그래요. 무조건 법을 아예. 그래서 이거 함부로 한 번 결정하면 안 바꾼다 앞으로. 아 그렇죠. 수십 년간 안 바꾼다는 느낌이 들어야 이게 영향이 있지.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제 생각에는 부동산 정책이 완벽할 수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뭐 모든 자산 시장이 그렇지만 너무 복잡게여서 정책이 원하는 모든 거를 다 이뤄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정부라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제가 특히 많이 생각하는 게 상급지를 날아가게 놔두면 놔두면 나머지 95%의 집값이 이렇게 안정화되는 그런 효과가 최근에 사실 있었거든요. 있어요? 지금 진짜 사실은 그런 게 그랬잖아요. 있어요? 지금 최근 한 23년부터 25년 지금 한 6월까지 노원 기구 막. 노원뿐이 아니죠. 지방도 그렇고 노원도 그렇고 사실은 마용성 이하급은 다 물가 상승률보다도 안 올랐어요. 영등포든 동대문이든 다 그렇고만고만하게 강남으로 가고 올랐어요. 그 똘똘한 한채 현상.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사회적으로 양극화다, 뭐 문제 집값이 너무 급등한다면 난리 났는데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전 국민의 한 95%는 주거 비용이 싸지는 거고 오히려. 안정화된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상급지를 누르려고 뭔가 규제를 여기다 딱 때리면은 풍선 효과를 용인해야 돼요. 아래가 내려오는 것이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여기서 올라가서 갭이 메워지는 것을 용인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양극화도 없고 안정화도 되고 적당히 물가 상승률 정도로만 오르고 투기는 그거 없고 되게 이런 거는 맞는 말이다. 없다. 그렇네요. 정책적으로는 설득력이 있네. 선택과 집중을 하는 수밖에 없다. 정책적으로는 그럼 뭘 포기할지를 결정해야 되네요. 양극화는 우린 포기야 일지 아니면 뭐는 일지 표를 포기할 건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마지막이 중요하게 되는 느낌이긴 합니다. 네. 완벽한 부동산 정책은 없다. 하나를 포기하는데 저도 뭘 포기할 거냐. 항상 고민을 하거든요. 저번에 이프로님도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그럼 무슨 정책을 해야 됩니까?라고 하면은 아무답도 안 나. 그러니까 완벽하게 하면 아무답도 안 나오고 가치관에 의해서 제가 그래서 2%를 한번 서울시장으로 밀어봐. 2%면 얼마나 잘하나 한번 궁금합니다. 얼마나 잘하나. 6월달에 이프로님이 그 얘기했어요. 서울시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로 묶으면 집값 잡힐 것 같다. 얘기를 다시 보기 해보세요. 있거든요. 잡히나 한번 보죠. 그땐 반 농담이었는데 실현이 맨날 됐는데. 잘난 척하니까 자기 부동산에 대해서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궁금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웃으면서 들었는데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심각하기도 하고 진짜로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조금 잘 봐야 되겠네요. 네. 운전 아카데미 김건우 대표님 하여튼 뭐 약간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이 좀 멍했는데 좀 정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이렇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되는지 좀 보고 또 변화가 좀 있다. 내 예상대로 조금 다른데? 이럴 때 또 한번 나와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복귀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